예종은 흑발질의 선수다. 얘가 내 편이고 쟤가 적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후유증을 더 강화시켰던 사람. 예종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우리 또 왕자항공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좀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종은 조선의 8대 왕입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첫째 의경세자가 일찍 죽게 되면서 즉위를 했죠.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를 많이 따라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가 셌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세고 싶은 거야. 왜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조 때 세조의 말년을 보게 되면 일단 공신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구 대신들, 세조와 함께 새로운 어떤 계유정난에 큰 공을 세웠었던 구대신과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친들을 육성시켜 놔서 종친 세력과 이 대신들 간의 대립구조였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구대신이라고 불리는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엄청난 세력가들이죠. 이들을 견제하고자 이 세조가 많이 키웠던 사람들이 이제 남이, 유자광, 이준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적장자 왕이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치에 참여가 안 되거든요. 이 뭐 남이도 그렇고 그 구성군 이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른 나이에 권력을 요직으로 들어갔지만 좋은 시선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자광 같은 것도 이제 무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 루트로 또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제가 왕이에요. 지금 내가 비정상적 집권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내 비정상적 집권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강한 무리가 있고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뽑은 약한 무리가 있어요. 이 상황을 다 안정시키려면 그 다음 왕이 와서 센 쪽을 건드려야지만 국왕의 리더십이 올라가게 되고 국왕이 원하는 통치를 펼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교적인 민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종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건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남이의 옥입니다. 남이 장군 유명하죠. 태종의 넷째 딸인 정성공주의 손자라고 하고요. 대단해요. 20살에 또 무과에 급제를 했고 이시의 난을 진압했고 여진을 토벌하는 데 이제 공을 세우는 등 혈통도 좋으면서 실력 있는 무장이었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엣지 있는 게 뭐냐면 느낌이 이성계 느낌 나잖아. 굉장히 어떤 그 세조의 총애를 받았고 총애 이상의 모습이죠. 무려 27살의 나이에 공조판서가 됐고 병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20대 때 국방부 장관, 뭐 국토건설부 장관 이런 게 된 거예요. 대단한 길을 쭉쭉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종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예종이 즉위하는 그 날은 세조가 승하하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때 바로 이제 이 병조판서에서 겸사복장으로 확 주저앉혀 버려요. 사인을 주는 거죠. 난 너 싫다. 그리고 이제 그 여파 속에서 결국은 1468년 예종 집권 초기에 유자광이 한밤에 남이를 만납니다. 남이가 찾아오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유자광이 그날 밤에 겨우 조정에 들어가서 남이가 역모를 꾀했다. 고발하게 됩니다. 남이를 비롯한 남이의 측근들이 다 체포가 돼 와서 엄청난 공문을 당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남이가 여기서 본인의 역모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역모를 부정하지 않지만 본인이 역모를 꿈꾼 것이 아니라 거사를 꿈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거사를 꿈꿨던 핵심이 뭐냐? 구 대신인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국정의 수장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사실은 사람들을 좀 물색하고 뭔가를 노력했던 것이지 내가 왜 국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한명회 같은 사람들 부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예종이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건 남이가 헛소리 하는 거니까 한명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신들을 감싸죠. 정황을 보니 남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내 맘도 안 알아주고 예종 딱 보니까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고 하니까 결국 이제 뭐 내가 역모를 꾀했다 뭐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남이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원래 유자광도 신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세조의 눈에 띄었었던. 근데 유자광이 뭘 한 거예요? 남이 입장에선 우리가 힘을 뭉쳐서 한 명의 등을 몰아내자였는데 갑자기 유자광이 남이를 꼬질러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누가 떠요? 또 유자광도 싹 뜨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종의 선택이라는 것은 공신정치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자광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연산군 때까지 살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예종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일반인들 보기엔 이제 풍향계가 여전히 한명회와 신숙주의 세상인 거야. 느끼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줄을 잘못 썼나?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좀 유명했던 사건이 몇 달 후죠. 1469년에 민수사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제 사관이죠. 역사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정직하게 쓴 거야. 함령애가 전행무도했고 신숙주가 오만하게 굴었고 군왕의 뜻을 어겼고 다 써놨죠. 결국 이제 실록을 만들려면 그렇게 쓴 사초라는 걸 모아서 편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수라는 사람이 동료를 찾아가서 진짜 미안한데 제출한 사초 좀 돌려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의리가 있으니까 이걸 또 꺼내줘요. 꺼내주니까 민수가 갖고 와서 다 고쳐서 다시 넣어요. 근데 이게 딱 걸려요. 딱 걸려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어쨌건 조선 유교국가고 실록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민수 혼자 한 게 아니라 몇몇 그런 일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대충 이 시간을 넘어가는데 냉정히 따지면 1년 4개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짧게 통째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2개월 3개월 만에 죽은 것도 아니고 단종처럼 아무 힘도 없이 쫓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종이 모래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종은 무능하다 말보단 유능하지 못한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고 세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디테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공신들 입장에선 저 달티도 남이도 저렇게 쉽게 제거했는데 이거 쉽게 제거해 싶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종이 집권하는 단계, 즉 예종이 죽는 단계가 되면 정말 이건 더 공신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힘이 지금 함령의 쪽이 세니까 함령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정치는 언제나 게임의 원리거든요. 정의왕후는 장기적으로 예종이 죽고 성종이 너무나 어린 상태에서 성종을 훌륭한 군주를 키워내기 위해서라면 그 시간을 버틸 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함령에 끌어들이는 편이 낫다. 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성종은 준비된 함령의 사이로서 왕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중에 성종이 워낙 정치를 그래도 의미 있게 했기 때문에 많이 부각은 안 되지만 이건 좀 연구가 더 필요해요. 아직까지 너무나 이게 담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따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정치법이 짧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 1년 이게 되게 짧고 사회가 워낙 고도화가 돼서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단기에 이 정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분석해보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시대에 대한 재해석 문제는 앞으로 좀 새롭게 관심 가져볼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종이 또 일찍 승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이 백성된 자로서, 신하된 자로서 또 장례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왕 나온 김에 국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릉 같은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리나라 조선의 예법은 다 똑같아요. 고려식의 어떤 그런 좀 불교적인 문화와 중국의 송나라식의 유교적인 문화가 대충 섞여 있다가 그 깐깐하기를 소문난, 맨날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종대왕이 등장하셔서 그걸 다 정리를 하셔서 철저하게 유교적 앤드 세종적 한국적으로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금 다듬어서 문서화로 완성시킨 게 성종 때 국조 올해에 의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복잡한 장례유사를 다 이야기하면 구독자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 몇 가지 핵심만 얘기한다면 내시들이 왕의 시신에 옷을 입힌다. 근데 이게 옷 입힐 때 보면 하나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그 다음 한 겹 다 입히게 됩니다. 함은 사도시라는 기관에서 쌀을 바치고 상위원에선 진주를 바치면 내시가 이를 이제 시신에 쌀과 진주를 넣어주는 절차들.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절차 중에 설빙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PPL 아니고요. 설빙이 뭐냐면 절차의 기간이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신이 부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신을 안치한 그곳에다가 이 나무틀을 딱 짠 다음에 얼음을 대거 넣어서 시신의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절차를 설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릉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 왕릉 같은 경우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40기가 남한에 있고요. 2기가 이제 북한에 있습니다. 500년 왕조의 전 왕릉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께 1m씩 해서 육각형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남현군 묘의 도굴 사건이라고 해서 흥선대원군 때 독일 상인 오페레트가 이제 이게 통상도 안 되는데 가서 털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종친의 묘를 털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털리질 않아요, 이렇게. 나 이거 부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조선은 정말로 검약과 어떤 그런 검소함을 강조한 나라입니다.
왕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그다지 많은 보물과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페르트는 이집트랑 헷갈린 거지. 파라오, 금관,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찌, 목걸이. 물론 이제 경주 쪽 가면 좀 다른데 혈룡원이라 해서 사도세자의 묘 가보면 조선 후기 때 정조라는 가장 강력한 군주가 자기 아버지의 명예회복으로 세운 묘잖아요. 거기도 보면 무덤 뒤에 그냥 이렇게 꽃무늬 이렇게 그린 게 다예요. 돌에다가. 그 안에 내용을 뭐 있는지 지금 다 문서에 써 있어요. 평소에 읽던 책 몇 권, 옷가지, 붓, 까마 다 써가 있겠지 뭐.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도구를 하기도 힘들 뿐더러 도구를 한다고 해도 낭패를 보실 수밖에 없다. 이 조선은 어찌됐건 풍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물론 고려처럼 뭐 왕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털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왕릉터가 어려워요. 보통 궁궐이나 이런 거 배산 임수에 딱 눈에 띄고 딱 내려다보고 이런 게 좋잖아요. 왕릉은 은은한데 길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은 잘 들지만 햇볕이 양기가 셀 정도로 또 들면 안 돼요. 길지고 이 묘역을 조성할 정도로 진중한 느낌이 나면서도 어둑어둑하면서도 고결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조경하기에 유리한 좋은 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복잡성 속에서 땅을 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성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왕릉이 서울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제 왕이 이제 정기적으로 문안을 가야 되니까 다 서울 인근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궁궐 가봐도 문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조선은 문이 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게 문이 있고 금천교 아시죠? 금천교. 경복궁 같은 데 가다 보면 물이 실제로 흐르진 않아도 꼭 이렇게 돌다리 건너놓고 해설사들이 여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창덕궁도 그 얘기 꼭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물은 이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이제 금표인 거죠. 여기서부터 특별한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석상들이 있는데 혼유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된 밥상이 하나 있어요. 혼이 논이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공간, 이런 공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저 식사 하나 마련해 드렸고 드십시오. 올라 놀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유석에 대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성묘하시면 그 밑에다가 음식을 놓으십시오. 거기에는 이제 혼인 논의는 공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왕릉을 관리하는 관직 중에 능천봉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이건 뭐 사실상 거의 그냥 집안 좋은 사람들이 그냥 백 써서 과거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가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좋은 관직은 아닌데 여튼간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해소 장치인 거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꿈을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는 곳.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선능역 거기는 그 옆에 보면 또 봉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황금쌀 이렇게 땅에 어떻게 저렇게 절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숭유 억불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은사의 승려들이 강제로 선정릉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불교를 인조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왕릉 근처에 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곳이 이제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오늘 얘기 좀 색다르고 재밌지 않나요? 네. 화려하고 뭘 보여주는 박물관적 왕릉이 아니라 적어도 조선의 왕실에서 추구했었던 예법으로서의 왕릉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 문화가 쭉 전파가 되면서 왕릉 수준은 아니더라도 또 조선은 어쨌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화려한 걸 지향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예법을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억하면서 한 죽음을 아름답게 배웅해주는 왕의 문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갖지만 사실은 상여라든지 민중의 죽음의 과정들도 사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들. 그만큼 똑같이 죽음이 넘실대지만 죽음의 무심한 오늘 현대사회와 정반대에 있다. 그런 부분에서 왕실의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왜냐?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도 가니까. 다음 왕은 조선의 부대왕 성종입니다. 자칫 재미없어질 상황에서 조선 중기 희비극을 다 만든 사람. 다음 주 되게 재밌을 거예요.